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해운운송에 대해서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것이 대금 지급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가 끝나게 되면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무역거래에서는 격치자 간의 거리,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먼 나라끼리의 그 교역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직접 그 매도인이 그것을 본인이 운반해가지고 갖다 주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운송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배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행기, 그리고 철도, 그 다음에 트럭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륙 국가의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또는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트럭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철도 운송이 이제 많이 이제 발달할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해상 운송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물품이 소형이고, 그리고 이제 고액인 그런 물건들은 항공 운송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해운 운송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적재 화물들은 대부분 이제 부피가 크고, 그리고 운송의 그 기간을 빨리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제 대부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리고 물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운송비가 저렴한 그런 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가루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리고 박물 같은 거, 그런 거 부피에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그런 물품들을 항공으로 비행기로 실현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즉 운임이 물건값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량이고 또 항공 운송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그런 물건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해당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이제 복합 운송 같은 경우는 이 해상 운송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죠. 또 그리고 해상 운송으로 이렇게 물품을 이제 운송하다 보면은 바다라는 것은 그 어떤 자연의 그 기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이제 노출될 확률이 비행기보다는 아무래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이 해상 운송이 항공 운송에 비해서는 조금 그 보험료가 좀 높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해상 운송이란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그 대가로서 운임을 획득한 상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카페리 같은 그런 관광객을 실현하는 그런 업이 아니고 바로 이제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운 운송이 바로 이제 주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해운 운송에는 해운 시장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해운 시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선박들이 굉장히 여기에 어떤 그 해운업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상행위를 벌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자동차도 아무 길이나 갈 수 없죠. 정해진 그런 도로를 가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도 아무리 하늘이 넓다고 해도 비행기가 가야 되는 그러한 운항 항로가 있듯이, 배도 바다에서 아무 항로나 자기가 막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단 거리에, 그리고 가장 경비가 이제 절 드는 그런 항로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항로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해운 시장은 크게 전기선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부전기선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선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고정된 항로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그러한 운송행위, 그래서 바로 이제 전기선 시장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뭐 매주 월요일 날 부산항을 출항하는 뭐 북미 항로, 또 매주 화요일 날 출항하는 어떤 항로, 그런 것도 이제 열차표처럼 이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전기선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시장에는 다양한 그 항로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뭐 북미 항로, 예를 들면 북미 항로라든지, 그 다음에 구주 항로, 그리고 뭐 한일, 또는 뭐 한중, 그
그러면 뭐 베트남 항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항로가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항로를 이제 전기선은 계속 이제 고정적으로 왕복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미 항로 같은 경우는 ACR, 아시아하고 이제 북미 대륙을 연결하는 항로인데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하고 이제 아시아하고 연결하는 그런 항로가 되겠고, 구주 항로 같은 경우는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그래서 극동을 다 포함한 그런 지역을 하고 이제 유럽하고 연결하는 이제 그런 항로인데, 그 중간에 물론 이제 유럽을 가려면은 중동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극동,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연결해주는 그런 항로가 바로 구주 항로가 되겠고, 한일 항로는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왕래하는 그런 전기선 시장이 되겠고요. 한중 항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적인 항로에 정기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시장, 그래서 이것을 전기선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전기선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항로를 이용을 하지만 그러한 그 배가 출항하고 입항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물건의 그 운송 형태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러한 시장을 바로 부전기선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수요의 특성에서 전기선 시장은 저운임이지 않지만 규칙성, 신속성, 정확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저운임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 북미 항로에 이제 뛰어드는 그러한 선사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해운 동맹 그룹이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소속된 그 선사만이 그 항로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담합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버스 노선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아무 버스 노선이나 그 노선에 손님이 많다고 해서 그 노선에 버스를 투입해서 달릴 수는 없죠. 반드시 정해진 그러한 운수회사만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임이 상대적으로 부전기선 시장보다는 높긴 하지만 대신 이제 장점은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기 때문에 인도기를 정확하게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전기선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대적으로 저운임이지만 규칙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정된 항로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그 배를 빌려가지고 그 물품을 이제 운송하게 되니까 이제 배를 이제 빌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격에 그런 흥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운임을 책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운 동맹으로 이루어진 전기선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임이 좀 저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전기선 시장과 부전기 시장에서 투입되는 그런 화물 종류는 어떤 것인가? 전기선 시장에서는 취득 가격에서 운임의 비중이 낮고 운임 부담력이 큰 화물에 적합하다. 제가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물품의 단가를 봤을 때 거기에 운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대부분의 이제 공산품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전기선에서 취급하는 이제 대상 화물은 단위당 가격이 낮아서 취득 가격에서 운임 비중이 큰 화물이 적합하다. 그래서 벌크하고 원료라든지 연료라든지 식량, 광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전기선 시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의 발생은 전기선 시장은 일정적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이면 계속적이고 그리고 부전기선 시장은 불규칙적이고 이제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고정된 항로를 이제 이용하게 되니까 만약에 부산에서 LA로 가는 이런 항로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부산에서 출항해가지고 언제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금요일 날, 말 한 달 뒤에 LA 금요일에 도착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로를 이용하는 그 하주들은 바로 내 물건을 언제 선적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 물건이 인도될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인도 일자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열차 시간표처럼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이제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전기선 시장을 이용하는데 북미항로를 이용하는 이러한 고객들은 항상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전기선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원료, 그 다음에 뭐 유료 이런 것들은
그것을 취급한 하주의 그 숫자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무 물건하고 또 섞어서 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TV라든지 또는 뭐 마니토라든지 기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이제 공산품하고 이 기름하고 또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화물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배를 이제 통째로 빌려가지고 운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산품처럼 딱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그것을 운송을 하게 되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불규칙하게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부정기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취항하는 선박들은 역시 고정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따라서 라이너라고 그러죠. 라이너. 그다음에 부정기선 같은 경우 이제 트램프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국제해운운송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항상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쫑긋 곤두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영어 시험에서 이제 지문으로 영어로 나와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고 이제 묻는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어로 규정해 놓은 것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국적선 불치한 증명서에서 웨이버가 이렇게 되는데, 웨이버는 수출입 화물 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 자국선 보조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산에서 지금 LA로 이렇게 한국의 그 화물을 이쪽으로 이제 LA로 이제 싣고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 국내에서는 바로 이러한 화물들을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선박을 이용하게 되면 외화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기타 이 배가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국의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그 자국에 소속되어 있는 선박을 이용해라 하는 것이 바로 국적선 취향인데, 바로 이제 그렇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산에서 LA로 물건을 실어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 항로를 이용하는 한국의 선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이 한국 소속의 그런 선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파나마 선적의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 한국 국적의 선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파나마 선적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적선 불취향 증명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그 자국선이 LA로 가는 이러한 고정 항로가 있는데, 그런 고정 선박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편의치적이다. 그래서 flag of convenience, flag of convenience. 그래서 FOC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편의치적이다. 아까 그 웨이버 국적선 불참 증명서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국의 그런 그 선박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자국의 그 여러 가지 그 해운법의 영향권 아래에 이제 놓이게 되죠. 뭐 선원 고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항만 이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세금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원을 고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 국적의 선박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한국 사람을 선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승무원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그 중에 뭐 30명은 의무적으로 한국 선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선박을 운행하는 그런 선사나 또는 이제 선주로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선원들을 이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세금 문제가 이게 많이 이제 부과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비록 이 선주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한 선박에 한국으로 완전 호적이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 등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파나마 선적, 그다음에 라이베리아 선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그 선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 선박을 등록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선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편의선적, 그래서 Fuel Convenience FOC, 약으로 이제 FOC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기선 해운 시장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투입돼서 움직이는 그런 선박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 선박에는 먼저 재래 화물선에서 컨벤셔널 십 있는데, 이 배는 이제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가 선박에 또는 이제 항구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박 내에 이제 하역 장치가 필요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또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부두에서 바로 여기다 가판에다 적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이제 선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판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컨테이너가 아닌 형태로 어떤 박스의 형태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적재를 하게 되죠. 주로 일반 자파라든지 곡물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위에 그죠, 마치 그 두부 뭐 썰어 놓듯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딱 실리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선이 되겠고, 요즘은 이제 그 복합 운송이 발달돼 가지고 정지선 항로에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컨테이너선으로 운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선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선박에 하역 장치가 불필요하게 되죠. 이런 선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크레인이 배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들어 올려가지고 부두로 이렇게 하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바로 부두 자체에 이렇게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선박에다가 하역과 양육을 다 가능하게 되니까 이러한 그 양하력 장치가 이제 필요 없게 되죠. 그리고 전기선 시정을 이제 이용하게 되고, 또 항만에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크레인을 이용하게 되니까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이 배를 항만에 이제 배치를 하고 또 그런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항만의 그런 어떤 공간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미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선박을 말하고,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로십, 그래서 이것은 lift on, 그 다음에 lift off 해가지고, lift가 뭐예요? 리프트가 다른 말로는 승강기라는 뜻도 있잖아요. 승강기는 수직으로만 딱 움직이잖아요. 그죠? 상하 수직으로만 움직이잖아.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바로 어떤 화물을 수직으로 딱 올려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게끔 됐으니까, 바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선하고 같은 구조를 가진 그런 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로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코텀스에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가판 위에다가 이제 물품을 이제 적재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문에 개폐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열리든지 또는 양쪽으로 열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램프가 있게 되죠. 이렇게 램프가 되나요? 램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창에 물품이 실리게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뭐죠? 그러니까 로로선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코텀스에서는 바로 EXW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FCA 조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인코텀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수미를 통하여 배 앞이라든지 배 뒤를 거기에 달려 있는 그러한 도어를 이용해 가지고 컨테이너의 적양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선내에 이제 경사로가 있어서 트레일러에 화물을 적재하여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트레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를 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에도 이것이 바로 램프가 있으니까 이제 바로 여기에 그 화물을 실은 채로 배 밑창에 바른 선적이 가능하게 되겠죠. 제가 그 1980년 초에 그 항공모함 있죠. 미국의 항공모함 미드웨이. 지금은 이제 퇴역한 걸 이제 알고 있는데, 미드웨이를 제가 이제 직접 그때 이제 알고 있던 그 미국
그 친구와 함께 미드웨이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항공모함에 이제 들어가니까 정말 상상을 막 초월하더군요. 그죠? 배 막 밑에 헬리콥터가 쫙 있고 안에 비행기까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비를 하려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정비하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판에 배치가 되고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크기가 하도 이제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그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부정기선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되면, 자, 부정기선 및 용역 계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부정기선은 바로 산화물, bulk하고를 운송하는 의미로 쓰이며, 원칙적으로 단일 화주의 단일 화물을 항해 용선 계약, 보이지 차트로 해서 전부 용선한다는 것은 이제 배를 바로 빌려서 이제 물품을 운송한다. 그때 사용하는 선박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일 탱크, 탱커, 그다음에 냉동선에서 리프리지레이터 쉽, 그다음에 목재 전용선, 럼버 캐리어, 자동차 전용선, 카 캐리어 등이 여기에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배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다른 물품들하고는 섞어서 실 수 없는 그러한 물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목재하고 다른 공산품하고 이제 같이 섞어서 실었다가는 만약 목재에 이제 끈이 풀렸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면 다른 물품을 이제 덮치게 돼가지고 그 물품이 이제 다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덩치가 크고, 막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액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전용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부정기선이고, 그렇게 빌려서 쓰는 행위를 트랜스퍼, 그래 빌린 배, 또는 이제 빌린 배, 그것을 이제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냉동선을 빌린다, 뭐 오일 탱커를 빌린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 배의 그 선주가 바로 다른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운송회사에다가 그 배를 임대를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계약의 종류에는 계품 운송이 있다. 계품이라는 것은 바로 개별 품목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선박회사가 여러 화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고, 대부분의 화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단 이제 배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부정기선 시장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운반하는 것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오일, 목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어떤 하주는 한 명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계품 운송이라는 것은 뭐 테레비를 수출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양복을 수출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배를 이제 통째로 전부 다 빌릴 만큼 한꺼번에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수송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정기선 시장에는 이러한 계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바로 하나의 선사가 여러 명의 그런 이제 하주의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적재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을 계품 운송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선 항로를 이용하는 그런 선박이 되겠고, 따라서 정기선에 의한 운송은 거의 이 운송 방식을 따른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선 운송 계약은 선복. 그래서 선복이라는 것은 갑판이나 또는 선창에 하여튼 그 배가 그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것을 바로 선복이라고 그러죠. ship space라고 그러는데, 자,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선해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선박회사와 용선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계품 운송과는 달리, 이제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 시장에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계약의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 만약에 배에다가 물건을 실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다 빌리든지 아니면 뭐 이만큼만 빌리든지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선복의 전부를 이제 전세내게 되면 전부 용선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만 내게 되면 바로 그것은 일부 용선 계약에서 partial charter라고 부른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선 계약의 종류를 또 살펴보게 되면 항해 용선 계약이 있고 나용선 계약이 있다. 항해 용선 계약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선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의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그 하주와 그리고 운송인 간에 체결하는 운송 계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이제 운송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뭐 북미 항로라든지 구주 항로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항구와 항구 사이에 이동하는 그런 물품의 이제 운송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은 바로요 이렇게 그 운항 시간이 고정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항로를 이제 이용하게 되니까 이것은 전부 다 전기선 항로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전기선 항로에 운항하는 그러한 선사가 책정한 운임은 해운 동맹에 의해서 운임이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고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요금 체계라든지 또 중량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그 통일된 그런 규칙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규칙을 사용하게끔 이제 작성된 그 서시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젠콘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젠콘을 보게 되면 선박의 선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각 운임이 결정되고 그리고 화물의 용적 중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화물에서 얼만큼을 이것이 차지하느냐 또는 이 무게가 얼마이냐 바로 이런 것들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운임이 다 책정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전기선 시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용선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차트라는 것은 바로 항해적의 항해 용선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용선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부전기선 시장에서 자주 등장했던 그 배를 빌려서 어떤 특수 화물을 이제 운송하게 되는 것 그때 맺는 계약을 바로 나용선 계약이라고 그것을 이제 bareboat chart라고 부른다죠. 다른 말은 또 드마시 차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용선자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연료 선용품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 선박의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자, 어떤 선주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선방왕 오나시스가 이러한 배를 한 10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임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임대하는 사람한테 그냥 배를 통째로 다 빌려주고 나는 진짜 책임 안 지겠다. 네가 선장 다 고용하고 선원 고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네가 다 대라. 그래가지고 배만 그냥 이제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 말하면 이제 빌딩을 하나 어떤 층을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인 같은 경우는 선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빌린 최초의 용선자가 있겠죠. 이 용선자가 이 배를 통째로 다 쓸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기가 운송하는 것이 한 전체 선복의 한 80%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이 20%를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선복을 자기가 또 다시 또 계획을 맺어가지고 운임을 책정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용선자가 이걸 빌려서 다시 또 어떤 그 용선의 그 차액을 노리고 다른 용선자에게 또 이제 배를 빌릴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한 번씩 이제 건너뛰게 되면 그것을 바로 subcharter에서 재용선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 나용선 계약 그래서 bareboat charter, 드마시 charter 자 요렇게 영어로 이제 정의된 것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선복 용선 계약을 보시면 럼슨 차트라고 그렇게 되는데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이제 실제 적재 수량에 의해서 운임이 계산된다. 그런데 용선자가 형편에 따라서 운임 계산을 개별로 정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다른 화물과 같이 쌓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선복을 전부로 자유로 사용하고자 할 때 쓰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경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물품을 이제 배를 가판을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내 물건이 어떤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든지 또는 다른 물건을 실어가지고 거기서 액체가 흘러나와가지고 내 물품에 어떤 손상을 갈 우려가 있는 그러한 것들과 같이 싣는 것을 꺼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판에 실을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분분되어 있어요.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나 요만큼만 쓸게. 요만큼만. CD를 전체 다 내가 다 전세를 낼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CD 구역이 이렇다. 그렇게 되면 자기 물건이 또 여기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들이 또 이 위에 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을 이제 피하고 싶어 하겠죠. 바로 이럴 때 선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을 수 있는 배의 그 어떤 면적을 이제 의미하게 되니까 바로 이제 면적을 자기가 사용할 것을 이제 계약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복 용선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적용하게 되는 그 운임을 lump-sum freight, 선복 운임이라고 그러고 이런 계약을 lump-sum charter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제 성약각서는 용선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의 주된 내용을 기재하여 선주와 용선자가 서명하여 보관하는 각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여기에 비슷한 경우겠죠. 그래서 픽스처 노트라고 그러는데 배에서는 성역각서라고 한다는 거 또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대금 결제 부분에서 어떤 그 추신거래나 신용장 거래 또는 기타 다른 이제 대금 거래에서 동일한 인물을 이제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인포로가 사실은 또 물건을 사는 또 바이어가 되고 또 신용장에서는 또 어플리컨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신거래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진 지급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동일한 인물을 이제 다르게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송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수입상을 바로 콘사인이 물건을 수취하는 사람, 그래서 콘사인이라고 반대의 개념으로 익스포로 같은 경우는 익스포로는 이제 물건을 싣는 그 사람이니까 바로 하주라고 또 불러서 쉬퍼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이거와 반대 개념으로 콘사이너라고 또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선 운임의 최저 운임은 1CBM 혹은 1톤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운임의 이제 기초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CBM이라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의 메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메타 3제곱 이렇게 돼요. 메타 3제곱이니까 이제 부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1CBM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로 봤을 때는 1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CBM 같은 경우는 이제 큐빅 미터를 가지고 미터 3제곱 바로 이제 1CBM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용 그 책상이 있습니다. 보통 옆에 보면 서랍이 한 2개 달려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작은 마을에서의 이제 그 정리 아가씨들이 사용하는 그 조그만 책상이 있죠. 바로 그 책상 고개 하나가 대체적으로 이제 1CBM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한 그 부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피로 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부피는 또 작은데 또 중량이 또 굉장히 무거울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중량으로 이렇게 운임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 중량으로 했을 때는 바로 1톤이고 부피로 했을 때는 1CBM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저 운임이라는 것은 바로 1톤이 아니고 뭐 600kg이다. 한 물건에 그러면 1톤에 해당되는 운임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 1톤 이하에 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최저 운임 단위인 1톤에다가 준해서 요금을 책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FAQ, Fresh All Kinds는 말 그대로 화물, 화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 어디까지 부산서 뉴욕까지 그때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운임을 이제 책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Fresh All Kinds에서는 이제 FAQ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운임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선사가 뭐 그냥 자기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싶으면 적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일정한 이제 규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운임을 책정할 때는 중량과 용적 중에서 이렇게 중량과 그 용적, 이러면서 운임폭이 큰 쪽을 운임으로 이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죠? 용적과 중량을 보았을 때, 이것이, 만약에 1.5톤이다. 근데 이제 용적은 1CBM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1CBM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이제 운임이 더 저렴하게 되겠죠? 근데 1CBM이라 하더라도, 무게를 재보니까 1.5톤이 되더라. 그렇게 되면은 선사로서는 바로 가벼운 쪽에 1CBM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그 중량 기준으로 해서 1.5톤 여기에다가 이제 운임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웨이트에서 기준 운임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 그래서 바로 measurement M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그죠? 용적이면 M이고, 그 다음에 중량이면 weight에서 W라고 표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량 용적을 한꺼번에 나타내게 되면 weight or measurement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물품이
CY라든지 또는 그 CFS, 그 소량화물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되는데, 소량화물 집화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검량 증명원이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을 이제 그 중량을 이제 재게 되죠. 그래서 중량의 무게가 나오고 또는 부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선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운임을 이제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 그것은 바로 레베뉴 톤이다. 그래서 RT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종가라는 것은 바로 이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무게라든지 부피가 아니고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의 값어치를 보고 운임을 책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이 고가품이라든지 그리고 고가품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다치기 쉬운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선사로서도 그것을 운송하는데 상당히 그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겠죠. 특별한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어떤 부피나 중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운임을 책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ad valorem 해서 가격 기준의 운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총괄 운임하면 lump-sum freight. 아까 우리 그 선박 용선 계약은 lump-sum charter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선복 그림은 lump-sum freight라고 그랬었죠.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선복 또는 이제 항해를 단위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요만큼 차지하는 그러한 비율 또는 어떤 그 부산서 뭐 상하이로 가는 그러한 항로에 따른 단위 그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 이것을 바로 그 선복 운임이라고 그러고 용선자는 공적 운임에 대해서도 계약 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자, 공적 운임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배우시게 되는 또 부적 운임, 데드 프라이트하고 같은 말이 되는데. 볼까요? 그래서 선박에 물건을 실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물건 C 구역에 전부 다 세를 내 가지고 여기다 자기 물건을 싣기로 했는데 싫다 보니까 한 요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구역은 이거였는데. 그죠? 근데 자기가 차지한 구역이 이거다. 그러면 이만큼을 지금 남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러한 운임이 뭐 200불이었다. 운임이. 근데 내가 요만큼 싣다 보니까 운임이 한 150불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150불만 선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계약한 그 스페이스 바로 거기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을 전액을 다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적 운임에 대해서 선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일괄적으로 운임을 적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공적 운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 운임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죠. 요거 비어 있는 것, 빌공짜 써가지고 비어 있는 것 그래서 공적 운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실지 않았다 여기에 실지 않았다 그래서 부적 운임 그래서 dead freight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비을 운임 그래서 float freight 이렇게 되는데 선박이 항해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에 운송 이행 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산서 뭐 베트남의 그 하노이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배가 있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배가 쭉 가다가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운항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이 역까지 원래 이제 하노이로 가야 되는데 부산서 하노이로 근데 여기까지 운행했던 그 거리만큼만 운임이 부과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율 운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 운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적 운임하고 같은 얘기도 와서 데드 프라이트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적 운임이라고도 하며 선복을 예약했으나 계약한 선체 화물을 다 싣지 못했을 때 지불하는 운임 이것은 뭐 너무나 그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을 싣는다고 해서 선사에서는 A 구역, B 구역밖에 이제 물건을 받지 못했겠죠. 만약에 이러한 공간이 있었더라면 또 다른 화재의 물건을 또 적재가 이제 가능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C 구역 전체를 세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용선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자가 이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송운임. 이것은 이제 클레임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물건이 보세 창고에 입고가 된 상태에서 매입자가
그 매수인이 이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이제 물품이 불량이란 말이에요. 불량이라서 이것을 한마디로 열받아가지고 도로 이제 반송시켜버리는 거죠. 그 수출자에게 이 물건 내가 인수할 수 없다. 이렇게 품질도 불량인 그래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을 내가 반송하는데 운임까지 내가 물어주겠느냐. 그래가지고 물건도 전부 다 이제 반송시켜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목적항까지의 운임까지도 전부 다 상대방에게 부과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부산서 만약에 상해다. 그죠? 중국에서 온 물건이 왔는데 부산에 있는 화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돌려보낼 때 적용하는 그러한 운임.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산에 있는 하주가 수입자가 그 운임을 내는 게 아니고 바로 도착지에 있는 그 수출자가 이제 이 운임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택배로 말하면 착불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물품을 붙일 때 받는 사람이 그 요금을 이제 받게 되는 것, 지불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착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 자이든 고이든 또는 타이든 간에 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물품에 이제 하자가 생기고 이제 불량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클레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이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난감하죠. 물품을 수출했을 때 그 제조 비용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다 못 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또 비즈니스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운임까지를 전부 다 물어내게 되니까 회사로서는 굉장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실무에 이제 적응했을 때 아주 노련한 그러한 이제 협상력이라든지 그리고 멋진 그 영어 실력을 이제 발휘하셔가지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고 그리고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이런 그 사업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 국제 해운 운송의 이제 개념 그리고 부정기선 시장 그리고 해운 운송 정기전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용선계획의 주요 조건부터 시작해서 또 같이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